플로우 얘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레이놀스 넘버라고 불리는 파라미터. 정의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놀스 넘버를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저 분자 부분에 들어가 있는 D, 그러니까 파이프의 다이아메터, 그 다음에 V바, 유체가 흐르는 속도, 그리고 유체의 density, rho, 걔네는 크면 클수록 터뷸런트에 가까워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라미나에 가까워지는 경향이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는 분모에 들어가 있는 저 뮤 비스커시티는 작을수록 터뷸런트에 가까워지고 클수록 라미나에 가까워져서 이제는 좀 경향성이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반대 경향성에 있는 거를 분모로 집어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분자로 몰아 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파라미터 자체가 커질수록 이제 터뷸런트에 가까워지고 작을수록 라미나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 레이놀스 넘버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는 작으면 작을수록 라미나라고 했는데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자, 2100 정도보다 작으면 대부분 다 라미나이더라. 그리고 4000보다 크면은 대부분 터뷸런트로 흐르고, 그리고 요 2100에서 4000 사이에 있는 요 애매한 영역은 때로는 라미나, 때로는 터뷸런트.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파이프의 러프니스라든지 그러한 좀 예상치 못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라미나, 때로는 터뷸런트로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트랜지션 리전이라고 남겨두었습니다. 약간의 중립지대를 남겨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레이놀스 넘버 기준으로 이제 레이놀스 넘버가 4000보다 클 때, 요때에 해당되는 이제는 터뷸런트 플로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터뷸런트 플로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던 거는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이제는 그 평균 속도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건 라미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X축으로 흐르는 속도는 그냥 U, Y축으로 흐르는 속도는 V, Z축으로 흐르는 속도는 W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라미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물론 유체가 이제는 X축으로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U하고 W는 0이 될 테지만 어쨌든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터뷸런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랜덤니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랜덤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이렇다고 해도 각각 시간에 따라서 순간순간 흐르는 속도는 평균 속도에서부터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그러니까 순간순간 흐르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벨로시티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UI, VI, WI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얘네는 I가 뭐의 약자였냐면 인스턴테니우스의 약자였죠. 그래서 순간 속도, 순간적으로 시간에 따라 당연히 변하는 함수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질 거고요.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얘네 둘을 이용해 갖고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벨로시티를 하나를 더 정의를 했습니다.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라고 하는 이제는 프라임을 붙여서 표시를 했죠. 그래서 U 프라임 X축 방향의 데비에이팅 벨로시티, V 프라임은 Y축 방향 데비에이팅 벨로시티, W 프라임은 Z축 방향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라고 해서 저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데비에이팅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벗어났느냐, 데비에이션이 이제 벗어났다는 의미니까 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 평균하고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주는 이제 벨로시티다. 그래서 이제는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는 터뷸런트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라는 애가 당연히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흐름이 많이 벗어났다는 거니까 크면 클수록. 그럼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으면 터뷸런스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어차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얘네가 정의 자체가 이 시간에 대한 함수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로부터 왔기 때문에 얘네 자체도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간에 대한 함수 말고 그냥 평균값처럼 하나의 숫자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얘네를 그냥 에버리지를 취해봤죠. 그래서 이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에버리지를 각각 취해봤더니 특성상, 이 정의의 특성상 당연히 순간순간의 데비에이팅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그건 상관없이 전부 다 0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 왜냐하면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거니까 위로 벗어난 것과 아래로 벗어난 게 같은 비율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균을 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체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게 평균을 그냥 취하지 말고 얘를 평균 취하기 전에 제곱을 해줬죠.
제곱을 해갖고 평균을 취하자. 그래서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일단 얘를 제곱을 해갖고 평균을 취했으니까 위에다 bar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어차피 위로 떨어진 애들, 아래로 떨어진 애들 제곱을 하면서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는 의미고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벗어났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얘를 어떤 흐름이 있을 때 터뷸런스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그걸 이제는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좀 측정치로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정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얘를 그대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인텐시티라고 하는 애를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보면은 우리가 요 위에서 구한 애를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루트를 씌웠죠. 왜냐하면은 속도를 제곱하면 디멘전이 속도의 제곱 디멘전이니까 속도 디멘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분산을 표준 편차로 바꿔주는 것처럼 루트를 씌운 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 이제 평균 속도로 나누어 준 이유는 요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막판에. 자, 흐름이 1번 흐름이 있고 2번 흐름이 있다고 할게요. 자, 1번 흐름은 평균 속도가 10이라고 합시다. 2번 흐름은 평균 속도가 100이라고 할게요. 이거 10배보다 안 되지만 일단 10배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제가 크게 그렸어요. 그랬는데 자, U 프라임 제곱을 구했더니 여기서도 U 프라임 제곱이 10이 나왔고 여기서도 U 프라임 제곱 이거 평균 구한 거죠. 평균. 제곱 평균한 게 이게 10이 나왔다 둘 다. 그러면 과연 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서 U 프라임 제곱의 평균값이 둘 다 10이 나왔으니까 터뷸런스 정도가 똑같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 우리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1번 케이스에서 U 프라임 제곱이 10이 나왔다는 거는 평균 속도가 10인데 이 벗어나는 정도 또한 10 정도로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고 자, 2번 흐름에서는 똑같이 10이 벗어났지만 평균은 100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벗어났다는 거니까 이 빨간색 화살표에 비해서 이 보라색으로 벗어난 정도가 당연히 1번이 훨씬 더 급격하게 벗어난 거죠. 이 메인 흐름 방향하고 기준될 정도로 다른 흐름 방향이 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메인 흐름 방향이 100인데 그걸로부터 벗어난 흐름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경우에는 2번 흐름이 터뷸런스가 훨씬 작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텐시티라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방금 위에서 구한 U 프라임 제곱 평균에다가 루트 씌운 거에다가 요 밑에 분모에 평균 속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했죠.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표준화 시킨 거죠.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이제는 우리 시험 보잖아요. 시험도 보고 숙제도 풉니다. 과목을 듣다 보면. 근데 저는 그냥 헷갈리게 하기 싫어서 저는 숙제가 만약에 10% 들어가면 그냥 만점을 10점으로 잡아놓는데 뭐 다른 과목들은 이런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다 100점, 100점 만점. 그리고 나중에 그걸 환산을 하죠. 그렇죠? 아니 뭐 숙제도 만점이면 100점, 시험도 만점이면 100점인데 나중에 환산을 할 때 숙제는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100점 맞은 사람을 10점으로 바꾸죠. 그다음에 시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은 만약에 시험이 40% 들어간다 하면은 100점 맞은 사람은 40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서는 숙제를 100점 맞은 거랑 시험을 100점 맞은 거랑 똑같은 100점이라고 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환산을 하는 거죠. 환산.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텐시티의 정의는. 자, 그리고 인텐시티와 더불어 인텐시티 좀 여기 보이게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인텐시티와 더불어 우리가 속도의 특성을 그러니까 얼마나 터뷸런스 하냐를 말할 수 있는 게 인텐시티와 더불어 이제는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의 파라미터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텐시티와 스케일을 터뷸런스를 그 특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파라미터라고 했잖아요. 왜 스케일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텐시티만으로 터뷸런스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느냐? 네, 파악할 수 없어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정의를 한 겁니다.
예, 요 예로 들었었죠. 제가 그 스케일을 얘기를 할 때는 요거 지울게요. 예, 스케일 얘기할 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자, 이렇게 파이프에 있을 때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소용돌이도 있다는 건데요. 소용돌이. 자, 여기에 이렇게 이만한 소용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만한 소용돌이. 그리고 이쪽에는 요만한 소용돌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소용돌이가 계속 된다고 해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안 없어져. 계속 있다고 할 때 요 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인텐시티 측정할 때 한 지점에서 측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지점에서 속도를 딱 측정을 했어요. 저 점 찍은 부분에서 속도를 측정을 하면 이 소용돌이가 안 없어지고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속도가 빠르게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인텐시티를 측정하려면 인텐시티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거예요. 예,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 이제는 속도가 평균에 막 벗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제는 소용돌이가 이렇게 안 없어지고 굉장히 크게 돌고 있는 이 소용돌이 상에서 얘가 여기서 측정한 값이 인텐시티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 소용돌이가 굉장히 크게 있는 이 흐름을 터뷸런스가 적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없죠. 예, 인텐시티가 비록 굉장히 작게 나왔지만 이렇게 소용돌이가 굉장히 크게 치고 있는 데에서는 결코 그 터뷸런스가 작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텐시티만 측정해서는 이런 케이스를 반영을 못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를.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한 거냐, 생각을 했냐면은, 자 보세요. 한 지점에서만 측정을 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측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측정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측정을 하고 여기서도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지점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얘네가 지금 보면은 얘네 둘은 같은 소용돌이 안에서 위치해 있고 얘네 둘도 똑같은 소용돌이 안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얘네 간의 두 지점에서 측정한 속도의 코릴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하면은 분명히 다 크게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는 그대로 두고요. X표 그대로 두고요. 얘도 그대로 두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렸어요. 얘를 좀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측정을 했습니다. 얘도 좀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잡은 두 지점 있죠? 얘하고 얘 사이의 코릴레이션,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해보면은 저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여전히 같은 소용돌이 내에 있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여전히 크게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는 소용돌이를 벗어났죠, 하나가. 그럼 코릴레이션이 작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해갖고 얘네들의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해갖고 멀리 떨어져도 코릴레이션이 크다면 그러면은 인텐시티가 비록 작게 나왔다고 해도 소용돌이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터뷸런스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따라왔죠, 머릿속에서. 예, 인텐시티는 작을 수 있어요. 근데 거리가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코릴레이션이 크게 나왔다라는 말은 얘네들이 같은 소용돌이 내에 있다는 거니까 소용돌이가 그만큼 크게 치고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졌는데도 코릴레이션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거를 정량적으로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고 그냥 정성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얘를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게 이제 스케일이란 개념인데요. 방금 설명을 했듯이 이 스케일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코릴레이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서 마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예, 오늘 도입부 기네요. 그렇죠? 터뷸런스 지난 시간에 처음 들어가서 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어서 좀 길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결국은 이제 스케일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지점에서 속도를 재야 되는데 처음부터 두 지점 생각하면 좀 힘드니까 이제는 코릴레이션을 처음에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한 지점에서의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할게요. 여기 점 찍은 요 지점에서 X축으로 움직이는 데비에이팅 벨로시티 U 프라임과 Y축으로 움직이는 데비에이팅 벨로시티 V 프라임의 상관관계를
상관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오른쪽에 그려놨죠. 얘네를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각각 측정을 한 거예요. U'도 측정을 하고 V'도 측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자, 맨 처음 그림을 보니까, 자, U'이 증가하면 V'도 증가하죠. 그렇죠? U'이 양수를 가지면,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데비에이팅 되면 V'도 양의 방향으로 데비에이팅 되고요. 음의 방향으로 데비에이팅 되면 음의 방향으로 데비에이팅 됩니다. 방향이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코릴레이션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거 당연히 크다라고 해도 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 그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봤더니 두 번째 그림은 U'이 양으로 가면은 V'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음의 방향으로 가고요. U'이 음의 방향으로 가면 V'은 양의 방향으로 이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작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럴 경우에 코릴레이션이 작은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크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릴레이션을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그림과 같이 U'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V'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케이스. 이 경우에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코릴레이션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코릴레이션이 0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숫자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그냥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보니까 코릴레이션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플러스 방향으로 큰 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큰 수가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그림은 0이 나와야 돼요. 0에 가까운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 U'하고 V'을 곱해서 평균을 내는 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죠. 요렇게 정의한 값. U'과 V'을 곱해서 평균을 낸다면 첫 번째 케이스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곱해지니까 항상은 아니 대부분의 케이스가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걔네 평균 내면 플러스로 큰 값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U'이 플러스일 때 V'은 마이너스, U'이 마이너스일 때 V'은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부분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테니까 얘네 평균하면 마이너스 값으로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는 때로는 플러스가 나오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 내면은 0에 가까운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으로 정의를 해서 숫자 하나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요 값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코베리언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산을 베리언스라고 하잖아요. 분산은 이제 스스로를 제곱한 게 베리언스고요. 이건 스스로를 제곱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어떤 다른 놈과를 곱한 거를 이제는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코자를 붙였어요. 이제 상호라는 의미에서 코베리언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값을 코릴레이션을 이제는 지칭하는 값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는 노멀라이제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대로 쓰기에는 노멀라이제이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균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게 아니고 각각의 그러니까 U'과 V'을 곱했으니까 각각의 이게 이제는 표준 편차죠. U'과 V'의 표준 편차로 이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줬다. 표준화를 시켜줬다. 안 해주면은 아까와 평균 인텐시티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원래 큰 데에서 이제는 코릴레이션이 큰 게 나오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텐시티에서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거하고 이제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인텐시티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평균 속도로 해줬잖아요. 코릴레이션에서는 표준 편차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줄 때 그 기준이 되는 값은 그때그때 달라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하고 과제 이제 이렇게 다시 점수 재산정할 때 그 퍼센트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재산정값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 필요에 따라서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값은 필요한 값을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요 값을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용어를 붙여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R로 표현을 하고요. R이라고 표현을 하고 R은 R인데 U'과 V'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correlation이라는 의미에서 예, R sub U', V', 예, 이렇게 써줬습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를. 자, 여기까지 하고 마쳤었죠. 다시 한번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어서. 자,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고, 자,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제일 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여기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코릴레이션이 완벽해. 두 개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완벽한 경우, U'과 V'이 완벽하려면 언제 완벽하게 될까요? 얘네 둘이 완벽하게 겹치면 완벽하겠죠. 한마디로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이 가장 큰 값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가 당연히 최대값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코릴레이션이 자기 자신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이 가장 크다는 의미는 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정의한 값에서 왼쪽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V'이 U'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V'이 U'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자는 U' 제곱의 평균이 될 거고요. 그렇죠? U'하고 V' 곱한 거라고 했는데 V'이 결국은 U'이라며. 그러니까 U'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모는 U'의 제곱의 평균 루트 씌워준 건 그대로죠. 그리고 지금 V'이 U'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U'의 제곱의 평균에 루트 씌워준 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 뭐예요? 분모 분자 똑같죠? 1이죠. 1. 그렇죠? 그러면은 코릴레이션이 가장 큰 거는 1이에요. 1보다 큰 수는 없어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에서 정의상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 방향으로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려면 V'이 U-U'이면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V'이 U'에 마이너스 붙인 것처럼 움직이게 된다면 V'의 움직임은 U'의 움직임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럴 경우에 분자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U' 제곱의 평균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U' 제곱의 평균이니까요. 그리고 분모는 앞에 있는 U' 제곱의 평균에 루트 씌워진 건 그대로고요. 자, V'의 제곱이 마이너스 U'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까지 제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도 U' 제곱의 평균으로 바뀝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만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로부터 이제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값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이 1입니다. 그렇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의상.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완벽하다. 그러면 1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코릴레이션이 완벽하다.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코릴레이션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원래 목적은 이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속도의 코릴레이션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두 지점에서의 코릴레이션을 알아보는 거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였죠. 이 지점에서 X축 방향으로 속도를 V1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데비에이팅 벨로시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좀 떨어진 요 지점에서의 데비에이팅 벨로시티 값을 U2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해서 U1 프라임과 U2 프라임 사이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정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똑같은 정의입니다.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죠. V 프라임 대신에 U2 프라임 넣어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는 U1 프라임과 U2 프라임을 서로 곱해서 평균을 내주고, 그 다음에 모는 U1 프라임 제곱의 평균의 루트 씌워주고 U2 프라임 제곱의 평균의 루트 씌워주는 걸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요게 U1 프라임과 U2 프라임 사이에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RU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케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얘를 이용할 겁니다. 예. 서로 다른 두 지점 사이에 속도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죠. 얘를 이용을 할 건데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은 자 파이프 안에 유체가 흐르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터뷸런트 플로우일 겁니다. 네, 터뷸런트 플로우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에디의 크기, 회오리의 크기를 측정을 하려면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의 속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지점은 여기에 잡고 다른 한 지점은 여기에 잡을게요. 이 지점에서 측정된 속도를 데비에이팅 벨로시티죠. V1 프라임. 좀 밑에서 측정된 값을 V2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있죠? 이 거리를 y라고 할게요. y. 자, y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방금 위에서 정의한 이 두 지점 사이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있잖아요. 얘를 측정을 할 건데 두 지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바꿔가면서. 이게 소용돌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만약에 y가 0이다. y가 0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U1하고 U2하고 같은 지점에서 측정한 해볼게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가로축이 이제는 y고요. 서로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요. 세로축이 RU 프라임 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y 크냐 작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보이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회오리가 굉장히 크다면 y가 커도, 즉 다시 말해서 두 지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커도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될 겁니다. 회오리가 크다면. 그리고 회오리가 작다면 이게 y가 이제는 두 지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코릴레이션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약에 회오리가 크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덜 떨어지겠죠? 결국은 뭐 1로 떨어지기, 0 쪽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좀 한참 걸릴 겁니다. 떨어지는데. 좀 이렇게 좀 한참 걸릴 거예요. 이게, 예, 에디가 클 때, 그쵸?
그리고 만약에 회오리가 작으면 이제는 y 값이 증가함에 따라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는 증가함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를 할 겁니다. 이게 스몰.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기 싫잖아요. 숫자 하나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얘를 적분했습니다. 적분. 적분하면 요 밑에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 까만색 경우에는 요 면적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파란색일 경우에는 요 면적이 나올 거고요. 요 파란색 밑에. 그다음에 뭐 빨간색일 경우에는 더 면적이 크게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요 면적 값이 클수록 AD가 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면적이 뭐예요? 적분한 거잖아요. 적분. 그래서 적분을 했어요.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구한 거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했는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y가 0이라는 거는 이제 완벽한 코릴레이션의 경우고요. y가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는 영역이 있겠죠. 이게 이제는 파이프 크기가 있을 테니까 뭐 완전 무한대가 될 수는 없고 이제는 떨어질 수 있는 최대 지점까지 이제는 적분을 한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한 거를 LY라고 하고 얘를 스케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파라미터 개념이 잡히죠. 그 터뷸런트에서 인텐시티와 스케일. 자, 인텐시티는 한 지점에서 이제는 급격하게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게 인텐시티. 스케일은 이제는 에디 사이즈가 얼마나 크게 형성이 돼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거를 나타내주는데 둘 다 이제 정의하는데 뭐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에버리지 이런 이제 그 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기법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터뷸런스가 랜덤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적인 개념들이 좀 쓰였어요. 네,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막 들으면 뭔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단 개념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계속 이제는 라미나 플로우하고 터뷸런트 플로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볼 거거든요. 예, 그때 좀 익숙해지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한 이 내용이 말은 되는구나라고만 좀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야기 해볼 게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놀스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레이놀스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는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라미나 플로우에서는 없는 스트레스 값이거든요. 이게 터뷸런트 플로우에만 있는 스트레스 수치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측정을 해봤어요. 흐름을 측정을 해봤는데, 자,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파이프에 요거는 뭐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려주는 거니까. 자, 어떤 파이프에 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속도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속도가 아래에 있는 애가 작게 움직이고 위에 이제는 움직이는 판을 따라서 흐르는 유체가 빨리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요 선이 의미하는 것은 속도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선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우리가 보통 X축 방향의 속도는 U라고 많이 표현했으니까 U로 쓸게요. 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Y축 방향으로 바뀜에 따라서
속도가 바뀐다. 라미나 플로우였습니다. 이걸 라미나라고 할게요. 라미나. 자, 터뷸런트일 때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파이프고요. 똑같이 위에 판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안에서 흐르는 터뷸런트 흐름이 터뷸런스를 보이고는 있는데 평균을 봤더니 라미나 플로우일 때와 똑같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흐르고 있는 애들은 여전히 빨리 흐르고 밑으로 갈수록 천천히 흐르는 이런 흐름을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얘도 이거랑 똑같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건 이제는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죠.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냈더니 똑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그때 한순간,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 딱 찍어서 그때 딱 측정을 하면은 당연히 이 모양으로 안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때그때 다르니까. 좀 여기서 막 벗어났겠죠. 이런 식으로 막 벗어나갖고 뭐 이렇게 막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순간에 딱 찍어서 또 속도 분포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멋대로 이렇게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평균을 내면은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와 똑같은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예, 평균 값은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때 흐르는 거는 다르겠지만 당연히 터뷸런스면 이게 이제 터뷸런스고요. 자, 이렇게 똑같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값을 갖는 이 흐름에 대해서 자,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있으면은 존재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시어 스트레스하고 빼놓을 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뮤 값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시어 스트레스는 뮤 곱하기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라고 표현됐던 거 기억이 나시죠? 예,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어 스트레스 타우 값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타우 이퀄 뮤 du dy. 예, 요게 이제 시어 스트레스 값이잖아요. 자, 이 시어 스트레스 타우 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분명히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는 똑같은데 비록 이제는 터뷸런트일 때는 평균 값이긴 하지만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는 똑같은데 이 측정된 시어 스트레스 값이 항상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크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측정을 해봤더니. 그래서 그러면은 왜 얘가 항상 크게 나오느냐 여기다 써줄게요. 이 비스코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이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에다가 뮤 곱해져갖고 정의되는 스트레스 값 있잖아요.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에서 달았던 거. 예, 요거 비스코스 스트레스라는 의미에서 타우 G라고 붙여줄게요. 다른 스트레스도 나오니까. 예, 요게 이제 타우 G가 우리가 앞에서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존재하면 존재하게 되는 F는 MA 관계처럼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한 그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요거에 더해갖고 이제는 터뷸런트 플로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요 사실을 사람들이 관찰을 했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야, 신기하다. 이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는 결국 뭐 그때는 다르긴 하지만 평균을 내면 라미나일 때랑 터뷸런트일 때랑 똑같기 때문에 측정되는 스트레스 값도 똑같을 것 같은데 왜 터뷸런트일 때 더 커졌지? 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차관을 맞췄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파이프에서 터뷸런트 플로우일 때 요 한 지점에서 자, 어차피 평균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속도를 측정을 한다면 이제 한순간의 속도니까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가 될 텐데요. 자,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라는 것은 평균 속도에다가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더해 준 거죠. U 프라임. 예, 이렇게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더해줬어요. 왜냐면 u 프라임이 ui에다가 u를 빼준 거니까요. 뭐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왠지 왜 더 생기는지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기느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결국은 뭐랑 같은 말이었냐면은 모멘텀 플럭스하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얘기는 모멘텀 플럭스도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멘텀 플럭스가 더 크다는 게 뭐예요? 모멘텀이 전달되는 양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요거 속도를 보니까 라미나 플로우라면은 U 프라임이라는 게 없을 텐데 터뷸런트 플로우이기 때문에 U 프라임이 생긴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도가 더 붙은 거죠. 그러면 이 속도가 더 붙은 애가 당연히 10의 속도로 땅 충격을 주는 것보다 11의 속도로 충격을 주는 게 더 커질 거잖아요. 그 운동량이 더 커질 거, 모멘텀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양도 더 커지겠구나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은 그때 U 프라임 값이 원래 없는 값이었는데 생겼지만 요게 생겼다고 해도 U 프라임이 항상 양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양수와 음수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U죠. U를 중심으로 해서 U 프라임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는 비율이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 U 프라임이 존재를 한다고 해도 평균을 내면 시어 스트레스 값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똑같지 않다는 거죠. 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더 추가적인 그 스트레스 값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논리를 전개한 거죠. 자, 1번. 분명히 시어 스트레스가 이제는 모멘텀 플럭스하고 같은 의미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찰된 어디셔널 시어 스트레스 값은 네. 요 말 자체는 뭐 오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도 돼요. 분명히 시어 스트레스하고 모멘텀 플럭스는 같은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시어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모멘텀 플럭스가 있다는 뜻이구나. 자, 요건 문제가 없는데 그럼 모멘텀 플럭스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멘텀 플럭스의 의미를. 자,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의니까요. 정의니까 뭐 변하는 거 없겠죠? 근데 우리는 모멘텀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모멘텀 플럭스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좌변이 모멘텀에서 모멘텀 플럭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변에서 바뀌는 건 뭐냐면은 매스가 매스 플럭스로 바뀝니다. 그렇죠? 모멘텀이 매스 곱하기 벨로시티였는데 모멘텀 플럭스라는 것은 운동량 전달이고요. 그러면은 매스 질량 전달로 바뀌면은 이제는 모멘텀 플럭스는 매스 플럭스 곱하기 벨로시티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U 프라임을 따져서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은 요 텀으로 본 거죠. 벨로시티. 분명히 모멘텀 플럭스의 변화가 있으니까 어디셔널 시어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모멘텀 플럭스의 변화가 있다는 거니까 벨로시티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서 살펴본 게 이제는 요거를 살펴본 거였고요. 근데 요것만 있어서는 U 프라임만 있어서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평균되면 어차피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얘가 아니라면 남은 애는 뭐예요? 매스 플럭스가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표현을 하면 될까요? 매스 플럭스라는 것은 질량이 전달되는 거예요. 모멘텀 플럭스는 운동량이 전달되는 거였죠. 질량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 여기 지금 속도는 y에 따라서 변하고 있으니까 요 방향이 이제는 y잖아요. 자, 요 지점 지금 ui가 흐르고 있는 요 지점에서의 질량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질량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어느 방향으로 속도가 흘러야 질량이 전달이 되겠어요? y 방향으로 속도가 흐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흐름이 있죠. 터뷸런스니까 그때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y축 방향으로의 흐름이 평균을 내면은 0이지만 그때 인스탄테니어스하게 바라보면은 그때 y축으로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요 지점에서 흐르는 그 질량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y 방향에 의해서 y 방향으로 형성되는 속도에 의해서 변하고요. 매스 플럭스는 이 벨로시티 변화량은 x 방향으로 흐르는 애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죠. 그러니까 이 뒤에 텀은 얘는 u 프라임하고 관련이 있고요. 요 앞에 있는 애는 v 프라임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벨로시티 u 프라임은 벨로시티 자체니까 u 프라임은 그냥 놓으면 될 텐데, 자, v 프라임을 어떻게 매스 플럭스로 바꿔주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v 프라임에다가 v 프라임이 흐르는 그 방향으로 v 프라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쪽 방향의 면적을 생각을 해볼게요. 임의의 면적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 면적을 곱해주면 얘의 단위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v 프라임은 미터 퍼 세크예요. 다시 말해서 미터 3승 퍼 세크 해가지고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우리가 Q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매스가 필요해요. 볼륨이 아니고 질량이 필요합니다. 자,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매스 플로우 레이트로 어떻게 바꿔주냐면 덴시티만 곱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덴시티까지 이렇게 곱해주면은 여기까지 요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요게 m 다수로 표시되는 매스 플로우 레이스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냥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시 볼륨 나누기 시간인데 매스라는 게 질량 나누기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떨어지고 이제는 곱해주면은 질량 퍼 시간이 될 테니까 매스 플로우 레이시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매스 플로우 레이시예요. 자, 그럼 매스 플로우 레이스를 매스 플럭스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플럭스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세요. 플럭스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물리량이라고 했죠. 근데 매스 플로우 레이스는 단위 시간당 물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위 면적당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보라색으로 쓰면 안 되고 다시 까만색으로 바꾼 다음에 면적으로 나누어 준 값 S분의 1 예, 여기까지 해주면은 요게 이렇게 다 해갖고 얘가 이제는 매스 플럭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 단위가 어떻게 돼요? 얘 단위가 로까지만 하면은 킬로그램 퍼 세크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면적을 나눠줬으니까 얘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면적 시간 이렇게 될 테니까 매스 플럭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SS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매스 플럭스가 결국 뭐예요? density 곱하기 V 프라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모멘텀 플럭스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어디셔널 시어 스트레스 값은 결국 따지고 봤더니 어디셔널 모멘텀 플럭스고요. 얘는 이제는 매스 플럭스, 매스 플럭스에다가 이제 벨로시티를 곱한 거니까 얘를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것까지만 다시 적어줄게요. 예,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요 어디셔널 이제는 모멘텀 플럭스를요 타우 i라고 할게요. 타우 i. 그리고 매스 플러스는 위에서 구했듯이 덴시티 곱하기 v 프라임이라고 그냥 단순히 나왔죠. ss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벨로시티는 u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얘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스탄테니어스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i를 붙였고 인스탄테니어스라는 말을 붙인 바와 같이 이건 그때그때 바뀌는 값이잖아요.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평균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평균 낸 값을 구할게요. 얘를 평균 낸 값을 구한 거를 이제 타우 t라고 하겠습니다. 타우 t 이퀄 로 v 바 u v 프라임 u 프라임인데 얘를 이제 평균 낸 거죠. 바를 보시면 되죠. 자, 근데 로우라는 거는 덴시티인데 덴시티가 그때그때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덴시티는 위에 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덴시티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뭐 평균값이 그냥 원래 값이니까요. 그렇죠? 바는 v 프라임, u 프라임에만 바가 붙으면 되죠. 이렇게 구한 거를 레이놀스 스트레스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보면은 요 레이놀스 스트레스라고 하는 애가 터뷸런트 플로우에서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 커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요거 위에서 봤죠? 이거 한 지점에서 X축 방향으로의 데비에이팅 벨로시티하고 Y축 방향으로의 데비에이팅 벨로시티에 코릴레이션 할 때 코베리언스 값이었잖아요. 그렇죠? 노멀라이제이션 하지 않는 그렇죠? 그 코베리언스 값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한 지점에서의 X축 방향으로 데비에이팅 되는 정도와 Y축 방향으로 데비에이팅 되는 정도가 서로 코릴레이션이 강하다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될 때 이쪽으로도 많이 된다면은 레이놀스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 코릴레이션이 별로 없다면 이쪽으로 많이 될 때 때로는 많이 되지만 때로는 또 반대 방향으로 많이 된다. 그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이 없다면은 레이놀스 스트레스가 0이 될 겁니다. 0에 가깝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이 레이놀스 스트레스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어디셔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어디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절대 수치가 크다는 게 아니고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요 데비에이팅 벨로시티 X축 방향으로 많이 데비에이팅 될 때 Y축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증가할 때 감소한다면은 레이놀스 스트레스는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렇죠? 요게
코베리언스. 자, 이젠 다 됐는데요. 다 됐는데 사람들이 어, 어, 항상 이제 공학자들이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자, 우리가 원래 스트레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에다가 덴시티를 곱해서 이 스트레스하고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보이게끔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는 요 추가적으로 생긴 레이놀스 스트레스라는 애를 구해놓고 보니까 생긴 모양이 저 위에서 정의한 모양하고는 완전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 공학자들이 보통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편하게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여기에 착안을 해갖고 원래 이 원래 정의했던 요 스트레스가 비스코스 스트레스라고 했던 거, 그게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에다가 점도 곱한 거. 예, 이렇게 정의를 했듯이 이 레이놀스 스트레스 있잖아요. 타우 t 값도 요거랑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자, 타우 t도 이렇게 그냥 쓰자 우리가 du dy랑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이제는 이 비례 상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 뮤에 해당되는 값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뮤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닐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E 서브 V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를 표현을 할 때 각각 따로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토탈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토탈 스트레스를 표기를 할 때 그냥 그대로 이대로 표기를 한다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겠어요? 토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타우 G 플러스 타우 T니까 그러면은 뮤 du dy 플러스 로 v 프라임 u 프라임 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전체 타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토탈 시어 스트레스 값은 타우는 분명히 타우 G 플러스 타우 T인데요. 뮤 플러스 EV에다가 du, dy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EV에 해당되는 애 있잖아요. 얘 우리가 도입한 애, 요 공학자들이 도입한 애. 얘는 비스코시티 값은 아닌데 비스코시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이 V를 에디 비스코시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 자체는 그냥 요 밑에처럼 한 번에 쓸 수 있어서 편의상 그냥 쓰는 범만 그냥 도입을 한 거예요. 이게 아무런 물리적인 의미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갖고 요 타우 t를 구하려면요. 타우 t는 얘로부터 구해야 돼요. 얘 위에 있는 애. 그렇죠? 마치 타우 g를 구하기 위해서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점도를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우 t는 얘로부터 온 거예요. 얘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타우 t는 우리가 알고 있고 얘로부터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측정을 하면 얘는 알게 되니까 얘를 알고 얘를 아니까 이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에디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에디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애는
이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냥 바뀌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점도라는 애, 원래 점도 있잖아요. 요 그냥 뮤로 표현한 요 비스코시티라는 애는 어떤 그 유체가 어떤 뭐 수은이다, 혹은 뭐 물이다, 뭐 꿀이다, 이렇게 물체 그 유체가 정해지면은 요 점도 값이 딱 정해졌고, 그걸 이용해 갖고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얘가 계산이 됐는데, 이 에디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애는 이름은 비스코시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자, 뮤라는 애는 플루이드가 정해지면 그냥 딱 특정이 되는, 이제는 플루이드의 이제는 인트린식한 그런 프로퍼티고요. 방금 정의한 이제는 에디 비스코시티는 얘는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뭐 속도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고요. 같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파이프의 다이아메터가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값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얘의 양변을 덴시티로 나눠보겠습니다. 타우를 로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뮤도 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에디 비스코시티도 로로 나눠지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뮤를 로로 나누래를 뭐라고 했냐면은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라고 그랬죠. 그래서 뮤라고 썼잖아요. 뮤를 로로 나누래를. 자, 마찬가지로 에디 비스코시티를 로로 나눈 애를 또 새로운 물성은 아니긴 하지만 새로운 파라미터 입실론 m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입실론 m을 뭐라고 하냐면은 에디 diffusivity of momentum. 네, 이렇게 그냥 용어를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자, 레이놀스 스트레스 부분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설명을 했지만 뭐 결국은 한 가지 개념이에요. 똑같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를 갖고 있을 때, 똑같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를 갖고 있을 때 라미나 플로우에서의 시어 스트레스와 터뷸런트 플로우에서의 시어 스트레스가 다르게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 터뷸런트 플로우에서는 스트레스 값이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순간순간 변하는 속도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순간순간 변하는 속도하고 이제는 그 수직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 말고 요 Y축 방향으로 변하는 속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모멘텀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시어 스트레스 값도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는 원래 흐르는 방향으로 순간순간 변하는 값은 이제 속도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그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변하는 속도는 매스 플럭스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멘텀의 변화라는 게 속도 변화도 있지만 이 매스 플럭스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걔네 둘의 곱이 결국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크면 클수록 이제는 시어 스트레스, 레이놀스 스트레스 값도 크고 작으면은 요 값이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예, 일단 터뷸런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터뷸런스는 일단 우리가 라미나에서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 했던 거, 뭐 지금 까맣게 잃어버렸어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터뷸런스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했던 개념들 다루었죠.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은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만 일단 살펴보고 일단락을 지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 3단원에서 남은 게 우리가 그 처음에 유치역학 들어갈 때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영역은 결국 이 바운더리, 솔리드 바운더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 솔리드 바운더리에 영향을 받는 그 영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좀 요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네, 아마 오늘 마무리 못 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제는 얘기를 하면은 챕터 3 부분 끝나고요. 이제 챕터 4 들어가면서 이 라미나 플로우와 터뷸런트 플로우 우리가 방금 다뤘던 개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예, 그 터뷸런트 처음에 들어가면 좀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해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상 설명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복습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었지 싶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항상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예,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요. 예, 너무 멘붕하지 말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나머지.